그날 밤 세상의 모든 물이 우리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신 기록적인 폭우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떠들어댔지만 내게는 그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삶이 시커먼 흙탕물에 잠겨 허물어지는 소리로만 들렸지요. 강변에 붙은 이 낡은 반지하가 장마철마다 속을 썩이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집어삼킬 듯이 달려든 적은 없었습니다. 영감, 어서 나와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아내 순자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물 차오르는 소리를 뚫고 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물은 이미 내 허리춤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평생 내 몸의 일부 같았던 낡은 장롱이 기우뚱거리며 떠다니고 손주 녀석 돌사진이 담긴 액자가 흙탕물 위를 부표처럼 떠다니는 모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의 손을 붙잡고 거의 헤엄치다시피 집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동네 언덕배기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는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앉아 있으니 온몸의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것보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훌쩍거리며 이제 우린 어떡하냐고 되뇌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지요. 그저 빗줄기가 채찍처럼 내리꽂히는 우리 동네를 물바다가 되어버린 내 삶의 터전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세게 흐르는 흙탕물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온몸이 흙탕물에 젖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분명 백구 한 마리였습니다. 녀석은 이미 기진맥진했는지 간간히 고개를 쳐들며 낑낑거리는 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 쓰러져 갔습니다. 저런 짐승도 목숨인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혼잣말에 순자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감, 정신 차려요. 우리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판에 어딜 본다고 그래요. 아내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 치는 저 작은 생명의 모습이 꼭 물에 잠긴 집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던 내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홀린 듯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의 당황한 외침을 뒤로하고 나는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물가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물이 다시금 내 몸을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 집에서 느꼈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작은 것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고 몇 번이나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간신히 녀석이 있는 곳까지 다가가 팔을 뻗어 축 늘어진 몸을 끌어안았을 때 녀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녀석이 가냘프게 내 품을 하찼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녀석은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피소 구석에서 젖은 몸을 말려주고 나니 꽤나 잘생긴 백구였습니다. 목에는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가죽 목걸이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주인이 있는 개가 틀림없었습니다. 아마 이번 홍수의 주인과 헤어진 모양이었지요. 녀석은 놀라울 정도로 온순했고 우리가 주는 빵 조각을 꼬리를 흔들며 받아먹었습니다. 순자도 처음에는 펄쩍 뛰더니 녀석의 선한 눈망울을 보고는 이내 마음이 풀렸는지 불쌍한 것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빗줄기가 잦아들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함께 처참한 집안의 모습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물에 불어터진 가구들과 흙범벅이 된 살림살이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뒤를 조용히 따르던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집안을 낯설어 하기는커녕 마치 오랫동안 살아온 제 집인 양 익숙하게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가운데 장롱이 놓여 있던 자리에 멈춰서서 바닥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행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녀석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킁킁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앞발로 바닥을 툭툭 긁기도 하고 코를 박고 낑낑거리며 나를 애처롭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놈아, 거기 꿀단지라도 숨겨놨냐? 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순자는 주인이 저 방에 살았나 보지. 저기서 주인이랑 같이 잤나 봐. 아이고, 짠한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녀석의 행동은 주인을 향한 그리움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슬프거나 그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알리고자 하는 절박함, 그리고 나만이 그것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듯한 기묘한 믿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과 짐승의 눈을 봐왔지만 저렇게까지 뚜렷한 의지를 담은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손짓 발짓으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눅눅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순자와 백구가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에 보았던 백구의 집요한 행동과 그 절박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나? 그냥 개일 뿐인데 스스로를 다그쳐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곤히 잠든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 근처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녀석이 맴돌던 곳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물에 젖어 축축하고 울퉁불퉁한 비닐장판. 별다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바닥을 쓸어보던 내 손끝에 무언가 미세하게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전등을 꺼내 그곳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장판 위에 칼로 그은 듯한 일직선의 자국이 보였습니다. 홍수로 인한 흠집일 수도 있고 가구를 옮기다 생긴 자국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백구가 맴돌던 동선의 정확히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판의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곰팡내와 흙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젖은 시멘트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로 장판의 칼자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에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힘주어 긁어놓은 듯한 십자 표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생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십자 표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귓가에서는 내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등줄기로는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백구 때문이었습니다.
녀석은 그저 주인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속에 잠들어 있는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쩌면 홍수 속에서 단순한 개 한 마리를 구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하고도 기묘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거대한 비밀의 문고리를 이제 막 잡아 돌린 것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새겨진 십자 표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눈앞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낡고 축축한 반지하 방의 공기가 갑자기 폐부를 찌르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그 불길한 표식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함 혹은 탐욕이 응축된 하나의 암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해독할 유일한 열쇠는 내 옆에서 곤히 잠든 저 백구 녀석뿐이라는 기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아들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해 복구 신청이다 뭐다 해서 읍내 사무소를 오가던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바쁘고 약간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철아, 집에 잠깐 좀 들러야겠다.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다. 아버지, 또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동사무소에서 줄 서 있느라 정신없어요. 백구밥 주는 거 잊으셨어요? 아니다. 밥 얘기가 아니야. 이리 와서 직접 봐야 한다. 우리 집 안방 바닥 말이다. 그 밑에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다. 내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영철은 마지못해 1시간쯤 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녀석은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얼굴에는 피곤과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녀석을 안방으로 이끌어 십자 표시가 새겨진 시멘트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봐라. 백구가 계속 이 자리만 맴돌더니 장판을 걷어보니 이런 게 있더구나. 그냥 생긴 자국이 아니야. 누가 일부러 파놓은 게 틀림없다. 영철은 잠시 허리를 숙여 바닥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절 부르신 거예요? 그냥 옛날에 살던 사람이 뭐 표시해 둔 거겠죠. 아니면 공사하다 생긴 흠집이거나요. 홍수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별게 다 이상하게 보이시나 봐요. 녀석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다, 영철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백구 녀석의 행동이 이상하다니까. 꼭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단 말이다. 그 순간 영철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녀석은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철없는 아이를 꾸짖는 어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걔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걔 때문에 이럴 때입니까? 집은 이 모양 이 꼴이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바닥에 그어진 금 하나 가지고 녀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나에 대한 실망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해 지원금이나 제대로 신청할 생각이나 하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놓을 테니까 아버지는 그냥 백구랑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영철은 그 말을 남기고 횡하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나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눈빛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아려왔습니다. 노망이라니.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늙고 무력해져 아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순자 역시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영감, 영철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땅 파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얌전히 있어요. 저 짐승 때문에 집안 망신 다 시킬 일 있어요? 아내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내 남은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 그것은 홍수로 집을 잃은 절망감보다 더 깊고 아팠습니다. 모두가 내 말을 헛소리로 치부하고 나를 현실 감각 없는 늙은이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본 백구의 눈빛과 저 선명한 십자 표시가 내 안에서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결국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백구 녀석도 함께였습니다. 파출소는 수해 관련 민원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순경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라고 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그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하품을 참으려는 듯 입을 실룩거렸습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주워온 개가 바닥을 긁어서 파보니 이상한 표시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김순경은 내 말을 요약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참 별난 노인 다 보겠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일단 저희가 참고는 해두겠습니다. 더 급한 민원이 많아서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라며 나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역시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마저 외면당하고 나니 정말로 내가 헛것에 집착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가 내 다리에 제 머리를 툭 비볐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바지를 뚫고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녀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그 깊고 진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만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세상 모두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 내 직감과 저 녀석의 눈빛, 이 두 가지만은 진짜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될 일 아닌가.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아들의 말대로 내가 노망이든 셈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한다면 나는 평생을 찝찝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순자가 잠시 읍내에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나는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녹슨 연장들 사이에서 묵직한 곡괭이 하나를 찾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쇠의 감촉이 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백구가 내 발치에 바싹 다가와 앉았습니다. 마치 내 결심을 응원이라도 하듯 녀석은 꼬리를 두어 번 흔들고는 십자 표시가 새겨진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팔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나는 십자 표시의 정중앙을 겨냥해 곡괭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시멘트 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몇 번이고 같은 자리를 내리쳤습니다. 쾅! 쾅! 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이 빈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내리친 부분의 시멘트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움푹 꺼졌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곡괭이를 내려놓고 갈라진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흙먼지에 덮인 검은 비닐 조각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인공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내 직감이, 그리고 저 백구 녀석이 옳았습니다. 이 땅 속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대한 비밀의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텅하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고집과 아집을 향해 세상 모두가 던지던 불신을 깨부수는 소리였고, 동시에 내 평범했던 여생의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갈라진 시멘트 틈새로 보이는 검은 비닐 조각은 마치 깊은 땅 속에 묻혀있던 괴물의 일부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불길하고도 매혹적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맨손으로 깨진 시멘트 조각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바닥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흙먼지가 눈과 코로 스며들어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내 모든 신경은 오직 저 검은 비닐을 향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백구 녀석도 흥분했는지 낑낑거리며 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흙을 파헤쳤을까. 마침내 검은 비닐에 여러 겹으로 감싸인 묵직한 물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땅 위로 끌어올렸을 때 나는 그것이 꽤나 큼지막한 철제 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낡고 녹이 슬었지만 자물쇠까지 단단히 채워진 누군가 아주 소중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했을 법한 그런 상자였습니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상자를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자물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공구함으로가 쇠망치와 정을 가져왔습니다. 깡, 깡, 몇 번의 둔탁한 쇠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힘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고무줄로 꽁꽁 묶여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돈다발 옆으로는 낡은 스마트폰 수십 개가 마치 죽은 생선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그 맨 위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기자 그 안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날려 쓴 글씨로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가리고 그 옆에는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점순, 안동시 3천만 원, 이봉팔, 부산 5천만 원, 박춘자, 서울 1,500만 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명단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대포폰, 거액의 현금, 그리고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명단. 이것은 명백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대던 그놈들의 짓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식이나 관공서를 사칭해 순진한 노인들의 평생 모은 재산을 갈취하는 악마보다 더 악독하다는 그 범죄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낡은 반지하 방,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온 이 공간이 거대한 범죄의 소굴이었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 집의 이전 세입자는 대체 어떤 인간이었을까? 그리고 저 백구는 녀석은 그 범인의 개였던 것일까? 영감, 이게 다 뭐예요? 등 뒤에서 들려온 아내의 비명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읍내에서 돌아온 순자가 마루에 널브러진 돈다발과 대포폰들을 보고 사색이 된 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당신 미쳤어요? 땅 파서 이런 걸 꺼내면 어떡해요? 순자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갖다 버려요. 아니, 경찰에 신고하니, 신고하면 우리가 훔친 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내는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나 역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만지는 순간 우리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마 수첩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마치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름들 뒤에는 한 사람, 한 가족의 무너진 삶과 피눈물이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이 돈은 그들의 고통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른 척 덮어버린다면 나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순자,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떨리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저 수첩에 적힌 사람들, 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야. 이 돈, 그 사람들 피눈물이라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면해. 내 진심이 통했는지 순자는 울음을 그치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수첩과 대포폰 몇 개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파출소에 다녀올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문 잠그고 있어. 다시 찾은 파출소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나는 다짜고짜 김민준 순경을 찾았습니다. 나를 본 김순경의 얼굴에 잠시 귀찮은 기색이 스쳤지만 내가 내민 수첩과 대포폰을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뭡니까? 자네가 직접 보게. 우리 집 바닥에서 나왔어. 돈도 산더미처럼 있었고. 김순경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페이지를 훑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지점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 사람. 그가 가리킨 이름은 최복래였습니다. 나는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김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분 지난주에 농약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검찰에 잡혀갔다는 전화 받고 평생 모은 밥한 돈 4천만 원을 송금하셨답니다. 유서에 자식 볼 면목이 없다고. 김순경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이 더 이상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었고 무너진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상자를 발견했더라면 저 가여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순경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신참의 어리숙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경찰의 날카롭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이 아주 커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내가 가져온 수첩 속 이름 몇 개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건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기, 절도, 실종, 그리고 자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많은 미제 사건들의 피해자 명단과 수첩의 명단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파낸 것은 단순한 돈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이자 수많은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판도라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상자를 열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내 노년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어깨 위로 보이지 않는 산 하나가 통째로 얹힌 기분이었습니다. 김순경은 어르신, 이 일은 이제 경찰에 맡기시고 절대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드님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범인들이 어르신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나를 향한 걱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큰 불안의 심연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순자는 마루에 널브러진 돈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영감? 하고 묻는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 대신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내에게까지 이 끔찍한 사실의 무게를 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얼굴에 드리운 그늘까지는 숨길 수 없었는지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홍수로 망가진 집을 치우고 정리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말 못할 비밀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나는 시시때때로 창밖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낯선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서기만 해도, 낯선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순경의 경고가 망령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범인들이 어르신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백구 녀석은 내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내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녀석은 이제 완전히 우리 집개가 되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과 변함없는 눈빛은 이 불안 속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읍내에 나갔던 순자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감, 큰일 났어요. 방금 시장 앞에서 어떤 젊은 놈이 나한테 말을 거는데. 순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백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못 봤냐고 묻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주인이라고.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순자를 진정시키며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팔에 용 문신이 있으며 말투가 꽤나 거칠었다고 했습니다. 김순경이 보여준 이 집의 이전 세입자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관리책인 최강일의 몽타주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르는 게라고, 처음 본다고 잡아댔지요. 그랬더니 그놈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어르신, 거짓말하면 다쳐요라고 말하는데 눈빛이 꼭 사람 잡을 눈빛이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왔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다독이면서도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놈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즉시 김순경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김순경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어르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문단속 잘하고 계세요. 저희가 곧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순자는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인 채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백구 녀석도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낮게 으르렁거리며 현관문 쪽을 향해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어둠과 함께 공포가 집안을 잠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툭. 창문을 무언가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 소리인가 싶었지만 비는 이미 그친 뒤였습니다. 툭, 툭, 툭. 소리는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커튼 틈새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우리 집 담벼락에 바싹 붙어서서 작은 돌멩이를 창문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최강일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우리 집을 맴돌며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너희는 이제 내 소나기 안에 있다고 말하는 듯한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순자의 입을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인가? 이대로 놈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기라도 하면 우리 늙은 부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창밖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김순경과 경찰들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순경은 집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최강일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내게 어르신, 아무래도 여길 떠나 계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도망을 가야 하나? 여긴 내 집이야. 내가 평생을 산 곳이라고. 죄 지은 놈이 도망가야지. 왜 피해자가 숨어야 한단 말인가? 내 고집에 김순경도 순자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우리 집 주변에 비공식적으로 순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강일의 그 비웃는 듯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분명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더 교활하고 더 대담한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해 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그림자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강일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우리 주변을 맴돌며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아들 영철이 일하는 공장에 찾아가 당신 아버지가 내 돈을 훔쳐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영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온 공장에 아버지가 도둑놈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에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어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원망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대문 앞에 목이 잘린 쥐가 놓여 있었고, 밤에는 이유 없이 전화벨이 울리고는 받으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보이는 폭력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말라갔고, 나 역시 신경이 쇠약해져 밥 한술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 하나 때문에 아내와 아들까지 고통받고 있었다. 차라리 돈 상자를 그놈에게 돌려주고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수첩에 적힌 그 수많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내 가족의 고통 앞에서는 그들의 얼굴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돈 상자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상자를 앞에 두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상자를 포기하면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범죄에 굴복하는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비겁한 행동이었다. 내 안에서 정의감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구 녀석이 내게 다가와 상자의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깊고 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할아버지, 당신이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녀석의 눈을 보는 순간 흔들리던 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나는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이제는 내가 먼저 저 그림자를 향해 나아갈 차례라고. 백구의 눈빛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만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강일이라는 그 악마 같은 놈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놈은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우리 삶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는 내 아들 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번에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되묻는 내 목소리도 덩달아 갈라져 나왔습니다. 영철이는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최강일이라는 그놈이 회사 사장님까지 찾아갔나 봐요. 아버지가 도박빚 때문에 자기 돈을 훔쳤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들인 저한테라도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회사는 저 같은 문제 있는 직원을 둘 수 없다네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제 인생까지 이렇게 망가뜨리시는 거냐고요? 아들의 절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가 오히려 내 아들의 밥줄을 끊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무력함은 죄책감이 되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그날 이후 영철이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순자였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아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우리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아내의 이성은 마비되어 버린 듯 했습니다. 영감, 이제 만족해요? 당신 그놈의 고집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쳐놨어.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정의가 뭐라고. 순자는 내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내의 눈물 섞인 원망은 그 어떤 비난보다 아팠습니다. 나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안은 이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나와 순자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최강일은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놈은 우리 가족의 균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가장 약해진 순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가 넋나간 표정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 읍내 보건소에 다녀오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라는 말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강일 말이요?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자기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고. 자기도 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찾아야 하는 거라고. 할아버지가 돈 상자만 조용히 돌려주면 아드님 회사 문제도 해결해주고 우리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 말을 믿는 거요? 저런 악마 같은 놈의 말을. 그놈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거야.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우리 영철이 실업자로 만들고 우리도 매일 이렇게 숨막히게 살아가요? 나는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그 돈 줘버리고 우리라도 살자고요. 제발. 아내의 애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 것인가? 보이지도 않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의명분 때문에 내 눈앞에서 고통받는 아내와 아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내 안에서 정의와 가족애가 다시 한번 처절하게 충돌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세상 모든 소리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나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가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변 갈대밭 낡은 정자. 혼자 오시오. 최강일이 아내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영감, 나 내일 여기 나갈 거예요. 나가서 그 돈 돌려주고 다 끝낼 거예요. 당신이 안 주면 내가 훔쳐서라도 갈 거야.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메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놈이 순자를 혼자 오라고 한 것은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자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혼자 보낸 놈의 소나기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 상자를 순순히 넘겨주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새벽녘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김민준 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바뀌는 것을 들으며 나는 내일의 계획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결심한 듯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미리 준비해둔 빈 상자를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인 강변 갈대밭으로 향하는 순자의 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밟기 시작했습니다. 강변 갈대밭은 인적이 드물고 스산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갈대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우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 낡은 정자에 먼저 도착한 최강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담배를 피우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정자에 다가서자 최강일은 담배를 비벼 끄며 물었습니다. 물건은 가져왔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영감 고집이 너무 세서 일단 나만 왔어요. 우리 아들 문제부터 해결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져다 줄게요. 그 순간 최강일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날 상대로 장난을 쳐? 그는 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상자 어딨는지 불어. 안 그러면 당신 아들 평생 백수로 살게 될 줄 알아. 아니, 그 전에 당신부터 이 강물에 쳐넣어 줄까? 나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순경과 약속한 신호는 최강일이 상자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위험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는가 아니면 경찰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짧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강일이 순자를 끌고 갈대밭 깊숙한 곳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따라와. 당신 남편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어야겠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빈 상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갈대밭을 헤치며 뛰쳐나갔습니다. 이놈, 내 아내한테서 손 떼지 못해. 내 갑작스러운 등장에 최강일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순자는 내 얼굴을 보고 놀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최강일은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를 내팽개쳤습니다. 아, 영감님이 직접 행차하셨네. 잘 됐어. 상자는 어디 있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 같은 악마에게 넘겨줄 돈은 없다. 당장 경찰에 자수해라.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최강일은 내 말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여기서 죽고 싶은 게요? 그는 품에서 번쩍이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와 순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올가미는 이제 내 목 바로 앞까지 조여져 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강일이 꺼내든 칼날은 흐린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고 섬뜩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차가운 빛이 내 망막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내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내 등 뒤에 숨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가진 내가 저 시퍼런 칼날을 든 젊고 악에 바친 놈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이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영감. 상자 어디 있소? 최강일은 칼끝으로 나를 겨누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면서도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김순경과 경찰들은 어디쯤 와 있을까?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상자는 집에 있네. 자네가 내 아내를 풀어주고 안전을 보장하면 내가 직접 가져다 주겠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겁에 질린 척 연기했습니다. 내 말에
최강일은 잠시 칼을 내리고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좋아. 영감, 머리 굴리지 마죠. 할망구는 내가 데리고 있겠소. 1시간 주지. 1시간 안에 상자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할망구 갈대밭 걸음으로 만들 줄 아시오. 놈은 순자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며 협박했습니다. 순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포를 넘어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평생의 동반자, 내 아내를 저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꼭 가져올 테니 내 아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서는 내 등 뒤로 최강일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갈대밭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렸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김순경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던 길목, 저만치에서 우리 집을 향해 걸어오는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아들 영철이었습니다. 녀석은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로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영철이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사고를 치시려고 그렇게 뛰어가세요? 영철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내 어머니가 그놈한테 잡혀 있다. 내 다급한 외침에 영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나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시간도 없이 녀석의 팔을 붙잡고 함께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김순경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렸습니다. 최강일이 아내를 인질로 잡고 갈대밭에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수화기 넘어 김순경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어르신,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영철이가 넋이 나간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정말이에요? 저 때문에 엄마가... 아들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탓이 아니야. 다 이 애비 탓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이 일은 내가 마무리 짓겠다. 나는 다시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이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차라리 상자를 줘버려요. 엄마만 무사하면 되잖아요. 아들의 절규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상자를 넘겨주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죽는다. 저놈은 약속을 지킬 놈이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안구석에서 얌전히 웅크리고 있던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바짓가랑이를 물고 현관 쪽이 아닌 헛간 쪽으로 나를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왜 이래? 나는 녀석을 떼어내려 했지만 녀석은 낑낑거리며 완강하게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필사적이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녀석이 이끄는 대로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철이도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헛간에 들어서자 백구는 구석에 쌓아둔 낡은 볏짚 더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이 파헤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가죽 목걸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녀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홍수 이후 더러워져서 내가 풀어두었던 것을 녀석이 이곳에 숨겨두었던 모양입니다. 백구는 그 목걸이를 입에 물고 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쳤습니다. 나는 의아한 마음에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목걸이. 별다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걸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내 손끝에 안쪽 가죽을 덧댄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톱으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덧댄 가죽 안쪽으로 아주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검은색 물체, 마이크로 SD 메모리 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와 영철이는 숨을 죽인 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철이의 스마트폰을 빌려 메모리 칩을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통화 녹음, 거래 장부, 조직도.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녹음 폴더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최강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네, 형님. 이번에 안동 김점순 할망구 건으로 3천 땡겼습니다. 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파일들에는 그가 조직의 상선과 통화하며 범죄 수익을 보고하는 내용, 다른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내용, 심지어 경찰의 수사망을 어떻게 피할지 논의하는 내용까지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거래장부 폴더에는 수첩보다 더 상세한 피해자 명단과 금액, 송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고 조직도 폴더에는 최강희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이름과 역할, 연락처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최강일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신에게 목걸이 안에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담은 보험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구는 이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녀석이 그토록 땅을 파헤치고 내게 무언가를 알리려 했던 것은 단순히 돈 상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목걸이, 이 안에 담긴 진실을 나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주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철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진짜였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경외와 충격,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칼자루를 쥘 차례였습니다. 나는 김순경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메모리 칩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어르신, 그것만 있으면 저놈들 일망타진입니다. 지금 바로 파일을 전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놈을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순경의 부탁은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저 악마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제 저놈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지. 대신 자네들도 서둘러 주게. 전화를 끊고 나는 영철이를 보았습니다. 너는 이 파일을 경찰에 전송하고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나머지는 이 애비가 해결하겠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헛간을 나섰습니다. 다시 갈대밭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비장한 결의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저 악마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다시 찾은 갈대밭의 공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갈대 소리는 더 이상 구슬프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결전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 아래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쫓기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를 구하고 저 악마를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싸움의 주체였습니다. 낡은 정자에 다가서자 최강일이 초조하게 서성이다 나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순자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만, 영감. 상자는 가져왔겠지? 최강일은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 듯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가져왔네. 하지만 그 전에 내 아내부터 풀어주게. 내 아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해야 나도 상자를 넘겨줄 수 있지 않겠나? 내 말에 최강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지금 협상할 처지가 아닐 텐데. 상자부터 내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할망구는 곱게 보내주지. 놈은 칼을 꺼내 순자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순자는 희미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자네야말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나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예상치 못한 태도에 최강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자네, 김점순이라는 이름 기억하나? 안동 사는 할머니 말이야. 자네가 3천만 원을 뜯어내고 결국엔 목숨까지 끊게 만든 그분 말일세. 내 입에서 김점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강일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산 사는 이봉팔 영감은 어떤가? 5천만 원. 평생 고기잡이에서 모은 돈을 자네에게 뺏기고 화병으로 쓰러지셨다지. 자네가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최강일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품에서 내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영철이가 방금 전송해준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네, 형님. 이번에 안동 김점순 할망구 건으로 3천 땡겼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갈대밭에 울려 퍼지자 최강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마트폰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왜 내 놈한테 말도 안 돼. 말이 안 될 것 같나? 자네가 가장 믿었던 것이 자네의 뒤통수를 친 게지. 자네 개 목걸이 말이야. 그 안에 자네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더군. 개 목걸이라는 말에 최강일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인질로 잡고 있었기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배신자 같은 개새끼 내가 걷어 먹여줬는데.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공수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강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 파일은 이미 경찰 손에 넘어갔고 자네 조직원들 이름, 연락처, 거래 장부까지 전부 다. 지금쯤 자네 동료들은 하나둘씩 잡혀 들어가고 있을 게야. 자네가 갈 곳은 이제 없어. 내 말은 놈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최강일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의 절망은 이내 도끼 어린 광기로 변했습니다. 끝나? 웃기지 마.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너희 늙은이들 먼저 저승길 동무로 삼아주마. 놈은 순자의 목을 조르며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죽는 거야. 돈 상자나 내놔. 마지막 가는 길, 돈 구경이라도 실컷 하다 가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놈은 이제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자포자기의 상태였습니다. 나는 순자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놈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좋다. 상자를 주지. 하지만 여기서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상자는 집에 있다. 내 눈으로 직접 내 놈에게 넘겨주어야 나도 마음이 편하겠으니. 나는 일부러 놈을 자극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집으로 유인하면 잠복해 있을 경찰에게 기회가 생길 터였습니다. 최강일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영감, 잔머리 굴릴 생각 마. 할망구는 내가 계속 데리고 갈 테니. 우리는 그렇게 기묘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최강일은 순자의 등에 칼을 댄 채 우리를 앞세웠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머릿속은 오직 순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집 안은 불이 꺼진 채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경찰들이 이미 집 안 어딘가에 잠복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상자 어디 있나? 최강일은 순자를 거실 한가운데 세워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는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네. 내가 장롱으로 다가가 문을 여는 순간 최강일은 방심한 듯 잠시 순자에게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나는 고함을 지르며 장롱 안에 있던 빈 상자를 최강일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놈이 주춤하는 사이 나는 순자의 손을 잡아채 내 뒤로 숨겼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최강일이 분노에 차칼을 휘두르며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순자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좁은 거실 안에서 필사적인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내 힘으로는 놈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놈이 휘두른 칼에 팔뚝이 스쳐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피가 셔츠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영감, 순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강일은 나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내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이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내 심장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왕, 으르르릉. 현관문이 부서져라 들이받는 소리와 함께 백구가 번개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든 최강일의 팔뚝을 향해 맹렬하게 몸을 날렸습니다. 크악! 최강일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구는 놈의 팔을 물고 늘어져 맹렬하게 흔들어댔습니다. 놈의 손에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놈을 밀쳐내고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순자, 피해.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방에서 건장한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김순경의 우렁찬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최강일은 백구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경찰들에게 포위된 뒤였습니다. 놈은 결국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팔의 고통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울면서 내게 달려와 상처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으로 다가온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녀석은 그저 비밀을 알려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비로소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최강일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는 내 평생을 짓누르던 낡은 반지하 집의 눅눅한 공기를 가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빛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팔뚝에서 흘러내리는 피의 뜨거움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온몸의 긴장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느새 달려왔는지 아들 영철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를 부축했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눈물과 땀 그리고 깊은 죄책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저 때문에 엄마까지 위험해지고. 영철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피가 묻지 않은 손으로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 다 괜찮다. 김민준 순경이 내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안도와 감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어르신과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놈들 잡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그저 묵묵히 이름 없이 살아온 내가 내 인생의 황혼역에 이토록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팔의 상처를 꿰매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니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홍수, 백구, 땅속의 상자, 그리고 최강일과의 사투까지 마치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난 뒤의 아침 같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강일이 모든 것을 자백했고 백구 목걸이의 메모리 칩 덕분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갈취한 돈의 일부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목숨을 끊었던 최복래 할머니의 아들 사건도 재수사를 통해 무죄가 입증될 것 같다는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팔의 상처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에서 우리에게 표창장과 함께 꽤 큰 액수의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돈을 어떻게 받느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받은 돈이야. 부끄러워할 것 없어. 이걸로 우리 이제 저 눅눅한 반지하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는 그 돈으로 평생의 소원이던 작고 아담한 지상층 집을 얻었습니다.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곰팡내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낡은 짐들을 새 집으로 옮기며 순자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영감, 세상에 우리 집에 해가 다 들어오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가 단순히 집을 옮긴 것이 아니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이 드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철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이전의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일의 누명이 벗겨지고 오히려 아들의 아버지가 의로운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영철이를 눈여겨보고 스카우트한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일했고 무엇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낡은 문짝을 고쳐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런 건 제가 다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편히 쉬세요. 녀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 순경도 이제는 우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번일 때마다 음료수 한 상자를 사들고 찾아와 내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사건 해결하고 특진하게 되었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내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나는 그저 자네가 경찰로서 제 할 일을 잘한 게지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젊은 청년과 늙은이의 우정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새로운 주인이자 이 모든 기적을 가져다 준 백구. 녀석은 새 집에 양지 바른 마루에 배를 깔고 눕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나는 가끔 녀석의 곁에 앉아 털을 쓰다듬으며 묻곤 했습니다. 이놈아, 너는 대체 정체가 뭐냐? 내 전 주인이 그런 악당인 걸 알고 우리에게 온 게냐?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느냐? 백구는 그저 내 손길을 느끼며 꼬리를 살랑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녀석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우리에게 보내준 작고 하얀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새로 얻은 집 앞 작은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툇마루에 앉아 콩을 까고 있었고 백구는 내 발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찾아온 영철이가 김순경과 함께 평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허리를 펴고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흙냄새, 아내의 웃음소리, 아들의 든든한 모습, 그리고 내 곁을 지키는 충직한 백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흙탕물 속에서 절망하던 내 모습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감, 이제 우리한테도 볕들 날이 왔나 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우리 집에도 마침내 빛이 들기 시작했다. 평생을 어둡고 눅눅한 곳에서 살아왔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쩌면 인생이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건져 올린 작은 선의 하나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허리를 굽혀 흙을 골랐습니다. 이제 이 땅에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내 남은 삶이 바로 그러할 터였습니다. 곁에서 졸던 백구가 기지개를 켜며 내 손을 툭 하쳤습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이놈아. 정말 고맙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의 시간은 다시 평화롭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